이후 일본 내 천주교인들이 급증했다. 위협을 느낀 막부는 천주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시작한다. 예수의 성화를 밥계해 교인 여부를 가린 후 잔혹한 고문으로 서양 종교 확산을 차단한다. 1636년 포르투갈인들이 국외로 추방된 후 선박의 왕래까지 금지시키게 된다. 일본은 유럽인에게 무역 이외의 것을 원치 않았다. 日本が必要としているものを安定的にでキリスト教の問題もできるだけ少なく日本に供給してくれる勢力はどれかってこれ見てるわけです。 4만여 명의 천주교 농민 봉기. 막부는 12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해 진압한다. 이 진압에 네덜란드는 함포 사격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자신들이 무역 이외의 것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막부에게 증명해야 했다. 그 결과로 일본과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1641년 막부는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조성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시킨다. 데지마 상관 사용료로 네덜란드가 일본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은 55관, 현재 가치로 약 1억엔에 달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일본의 은과 중국 생사의 중개무역. 이를 위해 네덜란드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포 사격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역 이익이 종교와도 같았던 네덜란드. 그들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조선술.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적은 목재를 사용해 더 빠른 시간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덧치기법을 개발했던 것이다. 이들 범선은 제작 기법에서만 다른 유럽 국가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범선들이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에 충실한 반면 네덜란드 범선은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 이것 또한 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Okay, we were decorating the ships very nicely, mainly to impress the people in India that we were rich and they could trade with us because we had the money to spend. 상선과 전투선의 역할을 겸비했었던 당시 네덜란드 범선. 수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 좁은 선체에서 생활을 해야 했지만 내부에 회의실까지 갖추고 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무역지 개척에 대비한 다목적 공간이다. Also, it was used as an office, especially to sign contracts with local authorities in Indonesia or in Korea or whatever. So that's why. Still, this room was decorated very nicely, again to impress the people. We are rich and we could. 해상무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17세기 이들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시아와 유럽 교역에서 얻는 무역 이익보다 아시아 내 상관을 연결하는 영내 무역의 이익이 더 커진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영내 무역의 규모가 가장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중개무역에 변화가 생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1660년대 초반입니다만 바로 타이완, 네덜란드의 타이완 상관이 중국의 정성공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즉 중국산 생사를 일본에다가 파는 것이 네덜란드인들의 그 일본 무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거점 지역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 거점 지역을 바로 조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국과 일본과의 중개 무역을 위해서 새로운 무역 기지가 필요했던 네덜란드. 변화된 상황 속에 조선은 매력적인 중개 무역 기지로 보였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코리아호가 건조된 것이다. 직교역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코리아호. 하지만 그 배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 Dates the ship returned to the Netherlands, but as you can see, for the Korea, the ship Korea, nothing has been written because it never returned. It just stayed in Asia and it never sailed back. So that's why for the Korea there's nothing in this list. 1669년 출항한 코리아호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네시아로 향한다. 1차 목적지는 바타비아.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총괄 본부가 있던 현재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였다. 약 9개월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바타비아. 이곳에서 코리아호는 다음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기지로서 조선에 대한 생각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네덜란드 본국의 이사회는 조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반면 바타비아와 일본의 네덜란드 상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바로 1550년대부터 1660년대 중반까지 VOC에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했던 부분은 바로 일본 무역입니다. 다른 무역 부분, 실론이라든지 솔론, 바타비아 이런 지역에서는 전부 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무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선 무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VOC의 동아시아 무역이라는 무역 정책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669년 10월에 쓰여진 장문의 편지가 일본으로부터 네덜란드에 도착한다. 코리아호가 출발한 후 암스테르담 동인도 회사 위원회에 도착한 편지. Well,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we have, not about the ship Korea, but about the country Korea. Of course, we have Hendrik Hamel's famous account, but you know all about that. I think probably the only other thing we have which says a little bit about Korea is this. 이 장문의 편지엔 조선과 관련된 일본 현지 상인의 평가가 쓰여 있다. The island Korea, so he calls it an island. Of course, it's a peninsula, but concluded that in Korea for the Dutch company there is not much trade to be done. Korea is actually how to say, they are sort of dominated by Japan. They have to contribute to Japan. I think he means that they have to pay. 교역 불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 조선은 가난한 농업국가로 교역 물품이 적다는 것. 둘째, 조선인들이 어떠한 거래도 원치 않는다는 것. 셋째, 일본의 막부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것이었다. Well, but there's nothing interesting to buy there anyway. So basically, he gives all these reasons. He explains the situation, and he strongly advises not to try to go to Korea again. And well, we all know that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listened to this letter, and that's what it. 코리아호는 출항한 지 10년 뒤인 1679년 11월 15일 바타비아에서 피순되고 만다. 배 이름인 코리아엔 결국 도착하지 못한 채였다. 코리아호를 보내는 계획을 강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네덜란드로서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일본인가 아니면 미지의 조선인가
네덜란드는